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에서부터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고려시대의 기록이나 최근에 조사된 민속 자료에서는 산신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신성시된 호랑이가 우리의 설화나 민화 속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설화나 민화 속에서 우리는 무서운 호랑이, 익살스러운 호랑이, 정이 철철 넘치는 호랑이, 어리석은 호랑이 등 다양한 모습의 호랑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삶의 모습이 설화 속의 호랑이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호질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우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의 지배계급인 양반을 풍자하는 이 작품의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박지원은 조선 후기 사회가 지닌 모순을 우의적인 방식으로 풍자함으로써 양반 사대부들의 자각과 반성을 끌어내고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반을 꾸짖는 내용과 우화의 형식의 연관성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감상하는 한편,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작품 감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범이 사람을 잡아먹으면 첫 번째 사람은 굴각이라는 귀신이 되어 겨드랑이에 붙어 있고, 두 번째 사람은 이올이라는 귀신이 되어 볼에 붙어 다니며, 세 번째 사람은 육곤이 되어 턱에 붙어 다닌다고 한다. 어느 날 밤 범이 먹을 것을 구하려는데 마땅한 것이 없어 굴각, 이올, 육곤 세 귀신에게 묻는다. 세 귀신의 말을 듣고 범은 의원을 잡아먹자니 의심이 나고 무당의 고기는 불결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비록 탐탁지 않았으나 큰 덕망을 지닌 유학자의 고기를 먹기로 한다. 정나라 어느 고을에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척하는 선비가 하나 있었으니 북곽선생이라 불리는 이였다. 나이 40에 손수 교감한 책이 1만 권이요, 또 구경의 뜻을 풀이해서 책으로 엮은 것이 1만 5천 권이었다. 선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시고 제후들은 그 이름을 흠모하였다. 여기까지 북곽선생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북곽선생은 선자가 그 뜻을 가상히 여기고 제후들이 그 이름을 흠모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런 북곽선생이 벼슬을 좋아하지 않는 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고을 동쪽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아리따운 과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동리자라 하였다. 이 부분부터는 동리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천자는 동리자의 절개를 갸륵히 여기시고, 제후들은 어진 덕을 칭송하여 그 고을 사방 면리의 땅을 봉하고는 동리과부지려라고 이름을 붙였다. 북곽선생은 덕이 높은 선비로, 동리자는 수절갑으로 평판이 높지만 실상 이들은 욕망을 쫓는 타락한 인물들입니다. 작가는 이들을 통해 당대 지배층의 위선을 풍자하려는 것입니다. 또 동리자의 5 아들들은 평판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실상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물들로 역시 풍자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리자는 수절하는 과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5은 모두 성이 달랐다. 동리자의 아들 5이 모두 성이 다르다는 것은 5 아들 아버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동리자의 절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루는 그 5 아들들이 한밤에 모여 강 북쪽엔 닭이 울고 강 남쪽엔 별이 반짝이는 이 깊은 밤에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찌 이리 북곽선생과 비슷한가 서로 번갈아 가며 문틈으로 엿보았다. 동리자가 북곽선생에게 부탁하였다.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흠모하여 왔습니다. 원컨대 오늘 밤 선생님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북곽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꿇어앉아서 시 한 장을 읊는다. 내 듣기로 정나라 성문이 헐어 여우 구멍이 생겼다던데, 여우가 1000년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 모양으로 변할 수 있다고 들었단 말이지. 저놈은 필시 여우가 북곽선생으로 둔갑한 것일게야. 여우의 갓을 얻는 이는 1000만금을 지닌 부자가 되고, 여우의 신을 얻는 이는 대낮에도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지. 그리고 여우 꼬리를 얻는 자는 남을 잘 꼬드겨 자신을 좋아하게 만든다고 하던데, 우리 저 여우놈을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떨까? 동리자의 5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인데요. 허상에 사로잡혀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죠. 북곽선생의 목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아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여우를 잡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얻고 나눠 갖자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5 아들이 함께 어미의 방을 에워싸고는 안으로 들이닥쳤다. 북곽선생은 깜짝 놀라 불이 났게 내빼면서 그 와중에도 행여 남들이 자신을 알아볼까 겁이나 한 다리를 들어 목에다 얹고는 귀신마냥 춤추고 웃으며 문을 빠져나왔다. 그러고는 그렇게 달아나다가 벌판에 파놓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 아들에게 들통이 나고 나서 도망치는 모습인데, 그 도망치는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죠. 귀신마냥 춤추고 한 다리를 목에다 얹고 그리고 빠져나오다가 똥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비굴한 도학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똥이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버둥거리며
기다리며 무언가를 붙잡고 간신히 올라가 목을 내밀어 살펴보니 범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이 이마살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막은 채 얼굴을 외면하고 말았다. 앞에서 범이 무당이나 의사를 잡아먹을까 하다가 탐탁지는 않지만 유학자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유학자 북각선생마저도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 선비 냄새가 참 구리기도 하구나. 범이 북각선생을 마주치고 나서 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범의 입을 통해서 선비들의 타락과 이중성을 빗대어서 조롱한 말이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북각선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나와 3번 절하고 다시 끌어앉아서 아른다. 범님의 덕이야말로 참 지극합니다. 대인은 그 변화를 본받습니다. 제왕된 자는 그 걸음걸이를 배웁니다. 남의 아들 되는 이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합니다. 그 명성은 신용과 나란하여 한 분은 바람을 일으키고 다른 한 분은 구름을 만드십니다. 이 몸은 천한 신하로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북각선생이 범 앞에서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각선생의 이러한 비굴한 모습에 범이 꾸짖으며 답한다. 에이 가까이 다가오지 말렸다. 전에 내 듣기로 유라한 것은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선비 유자죠.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 유인데요. 앞에 있는 유는 선비 유자고 뒤에 있는 유는 아첨하다 라는 의미의 유자입니다. 한마디로 선비는 아첨하는 자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말이죠. 동음 이의어를 이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내가 평소에는 세상에 온갖 나쁜 이름을 끌어모아 제멋대로 내게 갖다 붙이더니만 지금은 서둘러 면전에서 아첨을 늘어놓으니 그따위 말을 대체 누가 믿겠느냐. 천하의 이치는 하나의 따름이니 범이 정말 악하다면 인간의 본성 또한 악할 것이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면 범의 본성 또한 착한 것이다. 내 놈들이 하는 말은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에 있다.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예지신 오행이나 오륜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강은 예의 염치 이런 예의범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예의범절 이런 것들을 말하고 경계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유학자들이 모두 오상을 벗어나지 않고 경계하고 권장하는 것은 늘 사강에 있지만 늘 예의범절을 주장하고 권장하고 있지만 사람 사는 동네에 코가 베이거나 발이 잘리거나 얼굴에 문신이 새겨진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륜을 어긴 자들이다. 이들을 잡아들이고 벌하기 위해 제 아무리 오랏줄이나 도끼, 톱 등을 써대도 인간의 악행은 당최 그칠 줄을 모른다. 밧줄이나 먹바늘, 도끼나 톱 따위가 횡행하니 악행이 그칠 리가 없다. 범의 세상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는데 이로써 보면 범의 본성이 인간보다 더 어질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작가는 범의 입을 통해 인간 세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덕을 말하지만 악행을 그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남의 것을 약탈하고 같은 사람끼리도 서로를 해친다고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 입으로는 항상 바른 말을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들,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 자연을 끝없이 약탈하는 산업사회, 무한경쟁 사회에서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남을 짓밟는 행태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호지를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모습과 범의 광명정대한 도를 서로 대조하여서 비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은 풀을 먹지 않고 곤충이나 어류도 먹지 않는다. 강술 따위를 좋아하지도 않고 새끼를 기르는 조그만 짐승들은 건드리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공격하지만 여태껏 말썽에 휘말리거나 음식과 관련된 구설에 오른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야말로 참으로 광명정대하지 않느냐. 반면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범이 노루나 사슬을 먹으면 미워하지 않다가도 소나 말을 잡아먹으면 원수라고 떠들어댄다. 그게 다 노루와 사슴은 사람에게 그다지 쓸모가 없지만 소나 말은 내 놈들에게 무척 쓸모가 있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말과 소가 수고를 다하여 짐을 싣고 또 복종하며 성심껏 내 놈들의 뜻을 받드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푸주간이 쉴 새도 없이 이들을 도살해서는 그 뿔과 털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 노루와 사슴까지도 잡아먹어버려 산과 들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하늘이 이 문제를 공평하게 처리한다면 내 놈을 잡아먹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놓아주는 것이 마땅하겠느냐. 대개 남의 것을 취하는 것을 도라하고 생명을 해치는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적이라 한다. 도와 적을 이야기하죠. 도적이죠. 너희들은 밤낮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눈을 부라리며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심지어 돈을 형이라 부르질 않나, 장수가 되려고 제 아내를 죽이질 않나, 이러고도 인륜의 도리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 어디 그뿐이냐. 메뚜기에게마저 양
양식을 빼앗고 누에한테서는 옷을 약탈한다. 벌을 가져 꿀을 빼앗아가고 심지어 개미알로 젓갈을 담가 조상들 제사에 올리기도 한다. 그 잔인하고 야박함이 너희들보다 심한 경우가 또 어디 있단 말이냐. 내놈들은 이를 말하고 성을 논할 때 걸핏하면 하늘을 끌어들이지만 하늘이 명한 바로서 본다면 범이든 사람이든 다 같은 존재이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낳아 기르는 인의 견지에서 논하자면 범과 메뚜기, 누에, 벌, 개미와 함께 길러져서 서로 거스리지 않아야 하는 법이다. 또 선악을 척도로 삼아 따져보더라도 벌과 개미의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약탈하는 놈은 천하의 큰 도둑이 아닐 수 없고 내키는 대로 메뚜기와 누에의 살림을 빼앗아 훔쳐가는 놈은 인의를 해치는 큰 도적이 아닐 수 없다. 범은 지금까지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는데 이는 가까운 핏줄은 참을 해칠 수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런데다가 범이 잡아먹는 노루나 사슴보다 사람이 잡아먹는 노루와 사슴의 숫자가 훨씬 많다. 범이 잡아먹는 소나 말의 수도 사람이 잡아먹는 소나 말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고 범이 사람을 먹는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저희끼리 잡아먹는 수보다는 적을 것이다. 지난해 중국 관중 지방이 크게 가물었을 때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이 몇만 명은 되었다고 하고 그보다 앞서 산동 지방에서 물난리가 났을 때에도 역시 수만 명을 서로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렇기는 해도 사람들끼리 서로 잡아먹는 일을 저 춘추시대하고 견질 수 있겠는가. 춘추시대에는 덕치를 행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일으킨 전쟁이 17번이었고 보복을 목적으로 일으킨 싸움이 30번이었다. 흘린 피는 천리에 이어지고 쓰러진 시체는 100만구나 되었다. 그렇지만 범의 세상에서는 홍수나 가뭄을 알지 못하기에 하늘을 원망하는 법도 없으며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므로 다른 존재들에게 미움을 살 일도 없다.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하므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하므로 세상 이속에 병들지 않는다. 범을 착하고도 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범의 무늬를 관찰하면 천하의 그 문을 드러내 보일 수 있다. 아주 작은 병기도 쓰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을 사용하니 범이 자신의 발톱과 이빨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인간이 창, 환도, 화포까지 쓰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무예가 천하에 빛난다. 범과 원숭이를 그릇에다 새긴 것은 천하의 효를 넓히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예로부터 범과 원숭이를 효를 상징하는 동물로 사용을 했었죠. 하루에 한 번 사냥하고서 그 먹이를 까마귀, 솔개, 참개구리, 말개미 등과 함께 나눠 먹으니 그 인이야말로 말로 다 하기 어렵다. 고자질하는 자도 잡아먹지 않고 병든 자도 먹지 않고 상중인 자도 먹지 않으니 그 의야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 놈들이 먹고 사는 행태는 인과는 거리가 멀도다. 그 유학자들의 행태가 인과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덕과 함정으로도 부족해서 새잡이, 노루잡이 그물, 물고기잡이 그물, 큰 물고기를 잡는 그물, 술에 삼대굴 그물까지 만들었다. 처음 그물을 만든 자는 그야말로 뚜렷이 세상에 으뜸가는 화근을 마련해 놓은 자이다. 게다가 뾰족창, 쥐창, 삼지창, 도끼, 세모창, 환도, 비수, 긴창까지 생겨났다. 또 화포가 한번 터지면 소리가 화산을 무너뜨리고 불기운은 음양을 흩뜨러뜨릴 정도다. 그 사나움이 천둥을 능가할 정도로 무시무시하다. 범이 자신은 이빨과 발톱만 사용하는데 유학자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온갖 물건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고서도 그 포악함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는지 이제는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교를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다. 자, 붓인데요. 붓으로 문자를 써서 이 문자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어주면 참 좋겠는데 온갖 못된 짓을 다 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체는 대추씨 같고 길이는 한치도 되지 않는데 오징어 거품 즉 먹물에 적셨다가 이리저리 치고 찌른다. 굽은 것은 세모창 같고 날카로운 것은 작은 칼 같고 예리함은 긴 칼 같고 갈라진 것은 가지창 같고 고든 것은 화살 같고 팽팽하기는 활 같다. 이 병기가 한 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하니 자 이것은 붓을 놀려서 정쟁의 상대들을 참소하고 죽음으로 내몰아서 한을 품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내 놈들보다 더할 수가 있겠느냐. 북각선생이 한 발 물러나 엎드렸다가 엉거주춤 일어나 머리를 거듭 조아리며 말한다. 옛글에 이르기를 비록 못된 사람이라 해도 목욕제계를 한다면 상제라도 섬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 천한 신하 감히 범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범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북각선생은 숨을 죽이고 조용히 귀를 기울였으나 한참이 지나도록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참으로 황송한 마음이 들어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린 다음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동력은 밝아오고 범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아침 일찍 밭을 갈러 가던 농부가 물었다. 아니 선생께서는 어인일로 이 아침에 들판에다 절을 올리십니까? 북각선생이 답했다. 범이 사라지고 농부가 길을 가다가 북각선생에게 물어보고 있죠. 네 들으니 하늘이 높다 하나 어찌 머리를 굽히지 않을 수 있으며 땅이 두텁다 해도 발걸음을 조심스레 디디지 않을 수 있으랴 했거든. 시경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한 건데요. 하늘이 높다고 하늘을 보기 위해서 고개를 더 쳐들고
머리를 높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머리를 굽힌다는 거죠. 땅이 두텁다고 아무렇게나 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발을 디딛는다.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지금 농부 앞에서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범 앞에서 반성하던 태도와는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입니다. 북각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한문소설이고 단편소설입니다. 교과서에는 한글로 적혀 있는데 그것은 이 한문소설을 한글로 풀어서 번역해 놓은 것이고 한문소설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성격은 우의적, 풍자적, 비판적. 우의적이라는 말은 추상적인 개념을 직접 표현하지 않고 다른 구체적인 대상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문학 형식인데 동물농장, 이소부와 추상적인 개념이 동물로 의인화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우의에 해당이 됩니다. 제재는 호랑이를 꾸짖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양반들의 위선과 비도덕성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징, 호랑이를 의인화하여서 사람처럼 표현했다는 거죠. 양반들의 위선과 비도덕성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언행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각 선생과 동리자의 인물됨을 한자 성어를 활용하여 적어보자. 북각 선생과 동리자는 평판과는 달리 부도덕하며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는 위선적인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됨을 한자 성어를 사용하여 표현해보면 표리부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부분에 쓰인 표현수법과 그 의미에 대해 적어보자. 유란 것은 유라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표현수법은 동음 이의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유는 선비 유자죠. 뒤에 나와 있는 유는 아첨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선비가 아첨을 잘한다는 것을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시된 부분에서 나타나는 말하기 방식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보자. 범의 세상에서는 홍수가 가뭄을 알지 못하기에 하늘을 원망하는 법도 없으며 원수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므로 다른 존재들에게 미움을 살 일도 없다. 천명을 알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무당이나 의원의 간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도 않고 타고난 바탕 그대로 천성을 온전히 실현함으로 세상 입속에 병들지 않는다.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범의 세상과 인위적인 삶을 만든 인간의 세상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시된 부분이 의미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적어보자. 이제는 부드러운 털을 빨아 악유를 붙여 붓이라는 뾰족한 물건을 만들었다. 부터 이 병기가 한번 움직이면 온갖 귀신들이 밤중에 울부짖는다 하니 이처럼 잔혹하게 서로를 잡아먹는 것이 내 놈들보다 더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징하는 것은 붓을 놀려서 정쟁의 상대들을 참소하고 죽음으로 내몰아 하늘 품고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우화 형식으로 창작한 의도를 시대의 배경과 관련지어 적어보자. 호질은 당대 양반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배층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당대의 사회 분위기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가는 범의 입을 통해 당시 지배층의 위선과 부도덕한 모습을 우회적으로 폭로하였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